예,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게임 중독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 치유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계 등은 중독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산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포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최 평론가님, 게임 중독. 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WHO가 이거를 이제 질병으로 정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죠. 5년 만에 이걸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될까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라면 그래, 이게 질병이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어디도 입증해주지 않았던 것을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의료 전문 기구에서 확증을 했으니까 역시 그랬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예. 이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의학적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어요. 예. 지난해에 한번 이제 최종적인 점검을 거쳐서 올해는 이제 관련 위원들 만장일치로 자,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예. 게임이 바로 중독인 게 아니에요. 게임 산업이 있고 게임이 있는데 그렇지. 그중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있는 일부 인구들은 질병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이 기준이 생긴 게 중요하고 기준이 우리 사회에 정립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술을 마시는 건 합법이잖아요. 예. 미성년자는 안 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술을 마시는 건 합법인데 알코올은 분명히 중독될 수 있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있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왜 술을 금지하지 않을까요? 술에 또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술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이번에 게임 중독이 질환으로,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게임 산업계가 지금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중독을 막으면서도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오히려 그러한 의학적 기준을 만드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좀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WTO가 그렇다면 이 게임을 중독으로 WHO가 네. 또 이 게임을 중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중독이다라고 기준을 내린다는 겁니까? 이번에 그 ICD 코드, 다시 말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질병의 전반적 코드들 중에서 게임 중독은 이른바 정신, 또 행동, 또 신경 발달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중요한 건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만장일치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더군다나 치유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자면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세 가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욕구가 있는데 욕구 조절 자체를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해서 조절이 불가할 때, 또 두 번째로는 게임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예. 그러니까 오로지 게임만 생각날 때인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 내가 게임을 중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노력이 매번 실패되는 게 12개월 이상 진행됐을 때라는 진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게임 이용 장애, 영어로 우리가 이제 게이밍 디스오더라 그러는데 예. 결국 디스오더란 말 자체가 디스, 망가진다, 오더, 질서. 그래서 내 일상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걸 우리가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게 게임으로부터 촉발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마치 그것이 술이라든지 마약과 같은 이 물질 중독에 준하는 또 다른 구체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사회가 이번에 만장일치로 이걸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죠. 예. WHO가 판단한 어떤 게임 중독의 판단 기준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 평론가님, 게임 중독이 실제로 얼마나 네. 심각한지 그 조사가 여러 번 됐고 저희들이 방송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네네. 아동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우리나라 필요할 것 총 같아요. 인구 대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게 통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공식화된 집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제 전문가 추정은
2%에서 4%, 적게는 2%, 많게는 4%. 2%면 얼마냐면 100만 명 정도잖아요. 4%면 이제 2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치를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게임 중독자가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고, 하지만 전 인구 대비로는 높은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국 사회 정도의 5천만 명 인구가 있는 사회에서 한 2% 정도의 독특한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52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지금 이제 게임 중독자보다는 적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제 정신질환의 측면에서 적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자 하지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잠재적인 숫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은요, 전국적으로 15%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알코올 중독 수준이 상당히 높죠. 2010년이 넘어서면서 제가 울산 자료를 봤는데, 울산 지역의 알코올 중독이 23%에 달한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전국이 15.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비하면 아직은 게임 중독은 적은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질병 코드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생인데 공부를 못해요. 이런 정도로 자신의 삶이 게임 때문에, 게임으로 인해서 피폐하게 된 경우에는 이 게임 중독으로 분류가 될 여지가 이제 생긴 것인데, 지금 2에서 4% 정도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이 코드가 이제는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좀 정립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한 2, 3% 내외에서 첫 번째 규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의학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국적인 표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에서 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추정치인데 그렇죠. 굉장히 낮은 거고, 그건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 과몰입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평균 자료들을 보면 유아나 아동 중에 우리가 흔히 아동의 연령은 아주 넓게는 24세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이 과몰입 정도, 또 과의존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기준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자료가 나온 걸 보면 2016년도만 해도 한 17.9%, 거의 18% 되고요. 2018년도가 되면 그게 20%를 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은 과몰입이라고 이제 보통 판단할 정도지,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이라든지 마약과 관련된 진단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생겨난다면 이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많은 아동 청소년, 최근에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노인에 이르기까지도 이 게임 과몰입이라고 불렸던 이 장면이 아마도 게임 장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 범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교수님, 그런 조사는 다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사실 중독이라는 게 뭐 다른 질환처럼 뭐 피검사나 뭐 혈압 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설문에 의존하는 겁니까? 그 상당 부분 설문에도 많이 의존을 네.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중독 같은 경우에는 또 뇌파 검사도 함께 합니다. 뇌파 검사. 그래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함께 그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예. 우리가 흔히 우리 그 정신의학 쪽에서나 아니면 상담 쪽에서는 흔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 주로 사용됐던 DSM이라고 하는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데, 이게 DSM-5까지 이제 개정이 됐어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하는 ICD라고 하는 건 전 세계가 사용하는 거라 둘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아직 게임에 관련된 정확한 진단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기준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조금 공유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한 7가지 기준인데요. 예. 하나는 늘상 게임만 생각난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 내가 처음에 게임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계속하게 되더라라는 항목, 또 세 번째는 조절을 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더라. 또 네 번째는 내가 중단하려고 하면은 내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불안해지는 양상이 나타나더라. 예. 또 다섯 번째는 게임 시간을 늘릴 때 오히려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지더라, 매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경제적 활동이 전반적으로 해체가 되더라. 또 마지막, 내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어떤 도망을 가고자 할 목적으로 자꾸 게임을 찾게 되더라. 뭐 이런 양상들이 함께 좀 쌓이게 된다면, 이 중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 되는 항목이 포함이 되면
그럴 때는 게임이 중독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장애 진단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훨씬 더 세분화되고 기한이라든지 또 기간, 정도, 수준, 또 게임의 내용 이런 것들에 따라 훨씬 더 복잡하게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진단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최평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중독은 아니죠. 그렇죠. 심각한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이거를 진단하고 여기에 따른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이 드는 게 사실 이 게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프로게이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과의 차이는 어떻게 좀 규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분들은 조절이 가능해요. 이 프로게이머들하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직업 시간 말고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게임 시간 통제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게임 중독이다 하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관계를 전폐하고서 게임에 몰입한다든지, 일상생활에 자제를 완전히 빚을 정도로. 와해된 예.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직업적 측면에 있어서 분별과 그다음에 정돈과 기본적인 조절이 가능한 영역하고는 완전히 병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예. 그 제프님 문제는 네. 이제 게임 중독으로 인한 다른 파생적인 사회적 문제, 가정 불화, 아동학대 맞습니다. 이런 게 실제 저희들이 여러 번 겪고 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젊은 부모들의 경우에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PC방에 가서 부부가 게임을 했다. 예. 그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 이런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심지어는 게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정말 저 두돌배기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게임의 폐해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 성인들조차도 부작용이 나오고 네. 아동 청소년은 안 그래도 저희가 늘 이제 양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정립되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게임과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들은 문제인데 근데 이호성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예. 의학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진단 기준이 정립이 돼서 측정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중독자가 많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잠재적 범위는 높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좀 많이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이 높죠. 그런데 모두 알코올 중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을 따질 때 문진해보는 것과 거의 같아요. 자, 술로 인해서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가족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늘어갈수록 위험하구나. 술 때문에 이 사람의 생활은 상당히 위험하다. 게임으로 대치를 하면 자, 게임 때문에 직장을 결근한 적이 있습니까? 게임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게임 때문에 부모와 다툰 적이 있습니까? 체크를 많이 하면 중독의 위험이 높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신의 삶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물어져 있는 경우가 높다는 건데 이런 기준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립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 아닐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과몰입 상태로 중독의 위험성은 있으나 예. 지금 중독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중독을 낙인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위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돌릴 수 있고 또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이 단계에 따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고민은 뭐냐면 알코올이나 우리가 담배, 니코틴 중독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은 몰입성이나 중독성이 게임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의 선정성 문제, 영화를 볼 때도 15등급, 12등급, 올 등급, 우리가 19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나누느냐 하면 폭력성이나 선정성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 젊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봤을 때는 유해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콘텐츠조차도. 게임도 그런 등급들이 매겨지죠. 예.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중독성 분류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건전하고 건강한 게임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나쁜 게임이 또 건강을 피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점에서 게임은 알코올과 니코틴과는 다르게 약물의 중독과는 다르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행동 질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생리적인 질환이 아니라 행동 질환도 이제 이 WHO가 규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입체적으로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것을 때려잡을 수가 있고 엉뚱한 것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이건 정말 게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전문가들이 6월부터 지금 이 포럼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게임 업계도 들어오고 의료계 그리고 이제 문화계 다 들어와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공청회에서 정말 조금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제대로 뭐 게임 중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네.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산업 전반이 뭐 네.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두 군데가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WHO의 권고사항을 우리 의료체계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뭐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장을 내서 그렇지, 보건복지부 기준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면은 산업계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되고 어떤 문제,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좀 우리가 막아야 되고 산업보호적 차원 문제하고 또 이게 소비자의 권리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절충할 것인가인데 의학계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가 부족하다,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장기 추적 연구를 충분히 해왔고 거기에 대한 연구적 기반이 쌓여 있어서 여기서 그래서 아까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가 의외로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을 때 의외로 중독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10%는 중독 아니야? 아닌데요? 2%인데요?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아동 청소년은 높을 수도 있죠. 근데 혹은 중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중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학계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더 작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만들 기회가 된다라는 건데 이 또 게임 산업 쪽의 입장도 귀를 기울여보면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우리가 지금처럼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게임은 없었지만 스마트폰처럼 강력하게 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기기는 없었지만 그럼 딱지를 열심히 치는 아이는 딱지 중독이었던가? 구슬치기를 많이 하는 친구는 구슬 중독인가? 이걸 다 갖다 붙이면 또 중독이 되는 것 아닌가? 그 게임에도 또 장점이 있거든요. 게임에 명상 효과가 있다. 게임은 분명히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게임 산업은 일단은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밖은 중독이 아니고 이건 건전한 게임이고 예. 이건 위험한 게임이고 이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서로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반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 게임 산업 전문가들과 의학 전문가들이 함께 이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 또 학부모 단체도 많이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실효성 논란도 있어요. 국회에서도 한참 좀 논의가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학부모들 또 교육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환영이죠. 환영이고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최평론가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누구나 게임을 해요. 이제는 유아 교육 콘텐츠도 다 게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 아이들은 그게 스트레스건 교육건 목적이건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있고 성인들도 심지어 치매를 치유하는데도 게임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이제 태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게임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중독 군들은 있어요. 아픔을 겪고 가정의 불화를 겪고 일상이 무너지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예방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이번에 이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런 기준이 있다면 학부모들도 또 의료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보건계에서도 복지 쪽에서도 이게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방해야 되겠다. 또 이 치료는 이런 식으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화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 학부모 쪽에서도 또 의료계 쪽에서도 찬성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게임 쪽에서도 어떻게 이게 예방적인 차원과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게임이 건전하게 윤리성을 가지고 제공이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또 지금까지 사실 뭐 우리가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이 치료를 위한 자원들도 내어놓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게임 업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게임 업체에서 손해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건강한 대안들. 왜냐하면 대안이 없는 이런 그 이야기들은
사실 설득력이 없고요. 어떤 것도 질병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 그 갑자기 생각나서 마지막 하나 네. 여쭤볼게요. 그럼 WHO가 이렇게 결정한 거는 각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논의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그렇습니까? 권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권고사항. 그러니까 WHO 자체가 유엔도 그렇지만 기준을 만들고 예. 확산시키고 이제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권고안이지 유엔이나 뭐 WHO가 결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계가 이걸 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트렌드에서 이건 의학적, 과학적으로 이렇다라고 규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는 WHO의 기준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D 지금 11으로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질병체계에 받아들여야 국제적으로 의학 교류도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질병이 따로 있다. 그래서 사실은 화병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권고를 따른다는 입장이고요. 예. WHO의 권고이긴 하지만 그 권고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